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힘 시정실록 이번 주 방송도 시작하겠습니다. 정진호입니다. 첫 번째 코너 아레오입니다죠. 이번 주에는 DT뉴스24 유소라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눕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디트뉴스 유소라 기자입니다. 네, 디트뉴스가 지난해부터 좀 많이 시끄러웠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뭐 최근에 거기 대주주가 변경됐다 이런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된 거예요? 네,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디트뉴스 24를 매각했고요. 그거를 이제 현재 뭐 알 수 없는 누군가가 네. 그걸 인수했다. 알 수 없는 네. 누군가 왜 밝히지 못할까 그거를? 그러니까 그거를 저희 직원들한테도 알려주지 않더라고요. 음. 근데 이제 일각의 지역에서는 좀 소문이 돌고 있죠. 어느 곳인지. 네. 이라는 곳. 근데 그거 네. 기자들이 취재를 하면은 본인은 극구 아니라고 하신대요. 아무튼 뭐 여러 소문들이 돌고 있지만은 그 대주주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또 대표이사가 선임이 됐는데 지금 전 대표와 현 대표가 같은 직장에서 같이 근무를 하는 기이한 현상을 저희는 지금 겪고 있는데요. 네. 매일 아침 회사에 가면은 조금 분위기가 조금 애매하겠네. 묘한 기류가 좀 흐르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대주주가 누가 되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디트뉴스 24라는 언론의 그 편집권 침해는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새로 합류하신 대표이사나 아니면은 대주주께서는 그 점을 좀 명확하게 인지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 어떤 거 준비하셨나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10년째 부지 선정입니다. 10년째 부지 선정. 그러니까 10년 전에 뭔가를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아직까지도 부지도 선정이 안 된 거예요? 예, 뭐 그런 게 하나 있는데요. 이거 설동호 대전시 교육감의 공약 중 하나인 대전형 공립대안학교 설립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10년 전에 설동호 교육감이 처음 선거 나서는 2014년부터 이제 공약했던 내용인데요. 현재까지도 이 첫 발을 떼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설동호 교육감 저격수예요. 유소라 기자는. 네, 지금 제가 대전시 교육청에서 잠시 빠져 있지만 그래도 저격수 노릇은 톡톡히 아니 근데 네. 맞다. 그 말씀하시니까 대전시 교육청 출입을 하다가 사실 설동호 교육감 뭐 업추비 관련도 그렇고 뭐 이런저런 좀 불편한 취재를 좀 해왔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다가 디트뉴스 24 그 이전 대표 지금도 자리에 계신 그분에 네. 의해서 교육청 출입 배제됐다면서요? 네, 전 대표가 의료 현장 지금 의료 상황이 급박하니 여기에 집중을 하라라고 하고 저를 대전시 교육청에서 배제시켰고요. 현재까지는 아무 말 없습니다. 좀 묘합니다. 이거 저도 좀 더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네. 10년이 지났는데도 첫 발을 못 댔다.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거예요? 지역에는 이 공립대안학교라는 게 없거든요. 대부분 사립대안학교죠. 개인 네, 사설이 뭐 운영하는. 사립대안학교도 있고요. 공립 위탁형 뭐 이제 기관들도 있는데 공립학교는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없으면은 학비도 비싸고요. 정식 교육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이 학생들이 검정고시를 또 치러야 되는 졸업장을 갖추려면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전 교육감인 김신호 교육감 때부터 추진하겠다고 했던 내용이었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뭐 후보지는 많이 거론됐습니다. 뭐 방성초교, 용문동 일대, 그리고 또 진잠초, 방성본교, 뭐 학하초 이렇게 한 4개 정도의 후보지가 거론이 됐는데 이게 다 무산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설동호 교육감이 이거를 당선이 되고 재차 공약을 했는데 당초에 이제 16년도만 봐도 이거를 2017년까지 마무리하겠다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벌써 마무리되는 그쵸? 시점이 점점 밀려요. 26년에 하겠다. 왜 그런 거예요? 의지가 부족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을 부지가 없어서요. 다수 후보지들이 거론되기는 했는데 대안학교가 이제 뭐 주민 반발이 일단 컸고요. 그다음에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이유, 그리고 개발 제한 구역에 묶이면서 학교로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이 부지가 계속 이렇게 여기저기 떠돌게 됐다가 지금까지도 설립 못하고 있고요. 네, 이제 작년 공약 이행 보고서 보면은 이 학교를 설립하는 시간을 2027년으로 미루겠다라고 이제 공약을 변경했습니다. 작년에. 그 2027년엔 과연 될지 모르겠는데 물론 뭐 교육청에서는 나름의 이유는 있겠지만은 이른바 님비 비슷한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주민들의 반발이 그런 거죠. 대안학교가 뭐 왜 그렇게 생각할까? 특수학교 예전에 서울에서도 그쵸, 뭐 학부모 무릎 꿇은 일도 있었었고, 저 그 사는 그 동네 근처에도 특수학교 있는데 전혀 문제 없거든요.
이게 이상한 혐오 시설이 아니란 말이죠. 대안학교도 마찬가지일 텐데 왜 그런 그러니까 색안경 저 학생들은 문제가 있는 애들이야. 문제 있는 애들이 우리 동네 근처에 있으면은 동네에 안 좋은 영향이 있자. 이런 선입견 나쁜 선입견 때문에 이런 반대가 있는 거잖아요. 네, 이제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학생들이 가는 학교 뭐 이렇게 보시다 보니까 이 학생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학생들일 거다. 뭔가 나쁜 길에 있는 학생들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주민들이 그러니까 뭐 10년 전 일이긴 하지만 교육청 앞에서 직접 반발하는 시위도 하고 거세게 항의하는 사례도 있었거든요. 그런 거를 교육당국이 나서서 설득하고 학부모들에게 그리고 뭐 대전에 그 가원학교라는 곳이 있죠. 해든학교도 있고 해광학교 이런 특수학교들 인근이 어떤지도 가서 좀 보여주고 네. 같이 대화의 장을 좀 마련해서 그런 작업을 하면 좋겠는데 좀 안타깝네요. 네. 근데 이제 대전시 교육청이 최근에 부지 한 곳 선정을 했어요. 어디요? 보경동 일대 제가 그 네이버 그 뭐라고 하죠? 부지 보는 거, 땅 보는 네네네. 땅 보는 그걸로 거. 보니까 그냥 부동산. 그냥 맨 땅이더라고요. 근데 일단 부지를 거기 선정을 했고 거기다가 학교를 새로 짓겠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원래라면은 이제 폐교를 이용하겠다라는 계획이었는데 이용할 수 있는 폐교도 없고 또 폐교를 이용한 한들 그 주민들의 반발도 심하니 그럼 땅에다 학교를 새로 짓겠다라고 하고 이 보경동 일대 땅을 설정을 했고요. 다음 달에 교육부 중투를 받아서 2027년까지 개교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계획대로 되면 좋겠는데 사실 학교 새로 만드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교육부에서 네, 허가 받는 맞아요. 것도 네, 요즘 줄이는 추세니까. 교육부 중투도 물론 그렇고요. 중투 뭐 한 번에 통과할 수 없다라고 이제 교육청 관계자 직접 말하기도 했고요. 네, 이제 기존의 폐교를 이용하겠다고 했던 거 말고 이제 새로 짓겠다고 하니까 당연히 사업비도 늘었습니다. 뭐 작년 같은 경우에 238억이었는데 그게 397억 원으로 67% 늘었습니다. 왜냐하면 부지를 매입해야 되니까.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27년 3월 개교 목표로 하고 있긴 하지만 이보다 더 늦어질 가능성 충분히 존재하고요. 어쨌든 한다고 했으니까 꼭 하시면 좋겠네요. 네, 그 말밖에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 어떤 건가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성평등 걸림돌입니다. 성평등 걸림돌. 이거 이장훈 시장이 며칠 전에 엄청 반발했던 그거 아니에요? 네, 네. 네, 맞습니다. 그 한국 여성단체 연합이요 매년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을 해서 성평등 걸림돌 그리고 성평등 디딤돌이라고 해서 이제 개인이나 단체 선정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 연도에 그 성평등 걸림돌에 이장우 대전시장 그리고 김태흠 충남지사가 나란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장훈 시장하고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왜 걸림돌이 된 거예요? 아니, 이름이 너무 잘 지은 것 같은데요. 너무 직관적이지 않나요? 네, 일단 이장우 대전시장은요 이제 취임하면서 이제 그때 당시에 윤석열 정부의 여가부 폐지 기조에 맞춰서 대전시청 기획조정실 내에 있는 성인지 정책 담당관실을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복지국에 있는 여성 청소년 가족과와 통폐합을 했고요. 이제 또 여성단체가 말하기를 이장우 시장 되면서 성주류화 제도 강화를 위한 업무를 삭제했다고 합니다. 이게 선정 이유입니다. 사실 지난 정부 때 이 여성 관련된 그런 그 정부 부처라든지 자리라 이런 것들이 많이 마련되기도 하고 또 투자도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네네. 일각에서는 뭐랄까 실질적인 여성 정책보다는 그 소위 이제 여성운동 하시는 분들을 위한 그 선거를 도왔던 분들을 위한 자리 마련 아니냐 이런 지적도 좀 있었었어요. 아마 그런 일환으로 이런 부서 폐지라든지 이런 업무들 삭제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성인지 정책 담당관실이 하는 역할이 단순히 뭐 여성 정책 뭐 이런 복지 정책이 아니었다라고 대전시는 설명을 했어요. 이 단체는 네, 여성 단체들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만약에 그러니까 그런 시각으로 이런 자리나 이런 걸 폐지한 것 같은데 그런 인사가 문제라면은 본인들이 그 전문가를 그 자리에 앉히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제도 자체를 없앤다라는 거는 좀 빈대 잡으려고 초과삼관 태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이장훈 시장 들어서 이렇게 성인지 관점이 부족하다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성평등 뭐 아니면 성인지 감수성 이런 단어들을 그러니까 보수나 진보나 공유할 공통 가치인데 일부 특히 이제 그 이념을 그 강조하는
그쪽 부류에서 이거에 대해 상당히 좀 알러지 반응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이장훈 시장은 뭐 그렇고 김태형 충남도지사는 왜 걸림돌이 된 거예요? 일부 이제 보수 성향 학부모 단체들이 충남 일대 공공도서관 그리고 학교 도서관에 있는 성평등 성교육 도서를 폐기 아니면 열람 제한해야 된다라고 막 민원을 많이 넣었다고 해요. 근데 김태흠 지사가 이거를 수용한 거예요. 아, 맞아요. 그래서 네. 뭐 그 담당자의 이렇게 네. 뭐 확인을 받고 들어가서 본다라든지 맞아요, 뭐 이런 맞아요. 식으로 네. 조치를 했었었죠. 사실 근데 요즘에 인터넷이 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사실 그 뭐 그렇긴 하지만은 그 소위 말하는 문화 비디오라고 했습니다. 저희 세대에는 문화 비디오. 네, 새로운 여러분들 다 아시는 그 장르의 그 영상물을 친구들끼리 몰래 돌려보기도 하고 만학방 같은 데에서 이제 돈 내면은 문 잠그고 보여주기도 했고. 그러니까 성교육이 양성화되지 않았던 시절에는 그렇게 아름아름 음성적으로 요즘 같은 시대에는 인터넷만 열면 다 나오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못 보게 한다고 해서 이 접근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걸 접할 것인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여기에 좀 주안점을 둬야 하는데 이렇게 제한하는 건 너무 좀 과거지향적 사고 아닐까 싶어요. 네, 그래서 도서관에 한 10권 정도 책을 제안을 했고요. 부모님과 함께 가면은 도서 열람이 가능하다고. 그 부모님하고 왜 봐? 혼자 봐야지. 혼자 보든지 아니면은 참 뭐 부모님 앞에서 부모님도 민망해요. 이 책을 왜 제안했냐? 낯뜨거운 표현이 대부분이고 그 성장기 학생들의 교육 목적에는 부적절하다라는 이유를 그 누가 판단하는데? 네, 일단 제안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민주당 의원들은 좀 반대를 했거든요. 표현의 자유 그리고 출판의 자유, 검열 제한이 이제 헌법이 보장하는 가치랑 충돌한다라는 이유로 이제 한번 시정 질문에서 맞붙었던 적이 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제안이 됐고.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는 이 국가인권위에다가 이 진정을 제기하기도 했어요. 근데 김태흠 충남지사는 진정이 이제 받아들여져도 안 듣겠다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국가인권위원회는 권고할 수밖에 없으니까 사실 이 지자체가 아니면 정부 산하기관이 권고 받으면은 그 참고해야 하는데 법적으로 뭐 괜찮아 이래서 좀 이렇게 소위 말해서 뭉개는 참 이게 나라가 내려가는 건지. 양 단체장은 바로 반박했어요. 사실 아니다, 왜곡이다, 정치 공세다라고 바로 반박했고요. 매니페스토 때랑 비슷하네요. 그럼 처음부터 좀 잘하셨으면 반박을 안 해도 되셨을 텐데 일단은 정치 공세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예, 마지막 키워드 알려주시죠. 네, 마지막 키워드는 93%입니다. 93%면 뭐예요? 전공의 집단 사직이 4주째 이어지고 있죠. 지역에서도 그 혼란 양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충남대 의대, 충남대 병원 그리고 세종 충남대병원 교수 373명으로 이뤄진 이제 비상대책위원회가 최근 설문조사 결과 하나 발표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정부가 실제 전공의들한테 뭐 면허 정지나 취소 같은 사법 조치를 내릴 때 전공의들이 뭐 단체 행동을 해야 되냐라고 물었을 때 93%의 설문에 참여한 93%의 교수가 그렇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지금 상황은 정말 치킨 게임인 것 같아요. 그 정부도 그렇고 의료계도 그렇고 한치의 물러설 그럴 기미가 전혀 보이지가 않는데 사실 정부의 역할은 어떤 정책을 추진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동시에 뭔가 조율하고 그렇죠? 네, 대안을 제시하고 이런 것들도 필요한데 너무 안 보여가지고 정치권도 그렇고 다들 총선 되면 눈치 보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이제 사실 국민 여론이 의사들이 어떻게 국민 생명을 버리고 환자들을 뒤로 하고 떠나냐라는 여론이 대다수였죠. 근데 지금은 또 그런 여론이 조금 뒤집혔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의사들의 말도 들어줘야 되지 않냐. 이들도 뭔가의 나름대로의 주장이나 고충이 있다. 의사를 뭐 단순히 국민을 위해서 환자를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 그런 존재로 생각을 하는 거는 좀 부적절하다는 여론도 좀 일고 있죠. 근데 일부 언론이나 아니면 정부 기조 보면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는 듯한 그러니까 의사 맞아. 집단이 이렇게 이기적이다 이런 모습을 좀 부각시키면서 국민 여론을 더욱더 이제 그쪽에 안 좋은 쪽으로 몰고 가려는 그런 모습도 좀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그거는 해야 할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의사들이 환자들의 생명을 담보로 의료 현장을 떠난 것에 대해서 비판을 받는 것처럼 정부나 아니면 일부 언론이 환자들의 생명을 담보로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충족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도 분명 비판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기자님은 이 의료계 현재의 그 사태 해결
언제 날 것 같아요? 저는 4월 11일부터 해결책을 찾지 않을까 싶은데요. 총선 끝나고? 네, 끝나고 바로 다음 날부터 이제 조금 이제 뭔가를 모색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일단은 들고요. 근데 저는 좀 걱정이 되는 게 이렇게 전공의들이 떠나니까 지금 의대생들도 학교를 떠나고 있거든요. 맞아요. 유급 조치가 되는 학교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신입생들 지금 의학과 학생들이 다음 학기 때 또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음 학기 때 들어야 되는 학생들과 또 이 학생들이 같이 들으면 이게 과연 수업이 가능할까 저는 거기에 대해 좀 의문이 수업 들거든요. 정원도 많이 늘어날 것이고 네. 또 그 해 배출되는 의사의 숫자도 좀 불안정해질 수 있고. 네, 그렇죠. 아이고. 잼이 걸리는 거죠, 한마디로. 알겠습니다. 이래저래 걱정이 많네요. 오늘 이소라 기자의 아래옵니다에서는요. 10년째 부지 선정만 하고 있는 대전시 서울동원 교육감의 그 공약 사업이었죠. 국립형 대안학교 이야기 그리고 성평등 걸림돌로 지정됐던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도지사 이야기 그리고 93%의 우리 충남대학교 병원 관련 교수들이 단체 행동 필요하다. 사법 처분하게 된다면 이런 이야기 전해주셨습니다. 네, 기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You keep chasing stars, chasing stars. 네, 이번 코너 나는 최고다 시간입니다. 네, 최고이신 분이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박정현. 네, 최고위원 모습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은 최고위원이 아니라 후보. 예, 한번 할까요? 네, 예, 해보세요. 예, 오직 민생, 오직 대덕, 실력 있는 박정현 대전 대덕구 국회의원 후보입니다. 반갑습니다. 좀 더 센 거 준비해 보세요. 예, 어떻게? 글쎄요. 네, 한번 윤석열 못 살겠다. 심판하자. 네, 더불어민주당에서 대덕구 국회의원으로 단수 공천 받으신 거예요, 그렇죠? 박영순을 탈당해가지고. 그러게 가버리셨네요. 일단은 당으로 총선 출마 이 포부부터 좀 들어보죠. 저는 이제 핵심적으로는 두 가지 때문에 총선 출마했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뭐 민생이 너무 어렵습니다. 예, 그 민생이 어려운 거는 윤석열 검사 정권이 민생 관리는 안 하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윤친무죄. 윤석열 대통령과 친하면 다 무죄가 되고 일단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수사 지금 전혀 안 하고 있잖아요. 양평고속도로 예, 이것도 양평도 그렇고 여러 개죠. 예. 네. 그래서 그 논문 표절 이런 것도 그렇고 논문 표절 예, 경력 아주 위조 이런 이게 것도 보면 그렇고. 사소한 거가 돼버렸어 지금. 그러니까요. 예, 예, 누구는 뭐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것 때문에 교수 못 되고 하잖아요. 맞아요. 예, 네. 네. 아이고 참. 그래서 그런 거 이제 방어하느라 급급하느라고 실제로 민생을 전혀 돌보지 않는 윤석열 정부를 심판해야 된다라는 정서가 확장되고 그리고 그러려면 이 실력 있게 잘 싸워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실력 있게 잘 싸울 수 있는 국회의원이 되겠다. 예. 또 하나는 지역 발전이 지체되고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대덕이 다른 구에 비해서 좀 발전이 지체되어 있는데 별로 이렇게 새로운 비전에 대한 논의들이 없고 근데 대덕은 공간 구조를 지금 혁신하지 않으면 성장하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덕의 공간 구조를 좀 혁신해서 대덕을 충청권 핵심 성장 거점으로 성장시키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그걸 위해서 출마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덕구는 이름 자체는 상당히 좋아요. 대덕 R&D 특구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그 조금만 설명을 더 드리면 네. 사실 제가 충청권 그 핵심 성장 거점 지역이 대덕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교통망이 좋습니다. 예, 일단 네트워킹이 되려면 사통팔달이 돼야 되잖아요. 지금 한 두 개의 그 IC가 고속도로. 있고 하나의 JC가 지금 만들어지고 하니까 사방팔방 교통망 연결이 좋고요. 또 하나는 대덕에는 산업단지가 있고 바로 건너편에 연구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구단지에서 나온 연구 성과가 이 산업단지로 넘어와서 기술 그 생산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게 잘 연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연결을 하면
우리가 훨씬 더 혁신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곳이다. 그리고 특히 대덕은 산업단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산업이라는 게 되게 수출 주도형이잖아요. 그러면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이게 오래된 산업단지이기도 하지만 산업지 자체가 지금 망가질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그린 스마트 산단으로 지금 전환을 해야 되고 그게 결국은 핵심 성장 거점으로서 충분히 자리매김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그런, 그리고 혁신도시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혁신도시가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혁신도시가 완성이 되면 일부 공공기관이나 관청이 내려오고 거기에 좋은 인재들이 또 자리매김하고 하면 이게 산업과 사람과 교통, 지역이 삼박자가 되면서 혁신 거점으로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그 대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다 좋아요. 좋은데 스트레스 좀 받으실 것 같아요. 그냥 왜요? 제 3자 입장에서 봤을 때. 왜냐하면 박영순 의원이 탈당을 하면서 새로운 미래에 합류하고 아직 출마 선언 안 했죠. 박영순 의원 했나요? 출마 선언은 민주당에서 했고요. 새로운 미래에서는 아직 안 했죠. 예, 민주당에서 했고 그 뭐 스트레스가 없다고 얘기하면 거짓말인데 표가 갈릴 거니까 그러면은 쉽지 않다 이런 전망들을 저 말고도 네, 심지어 이제 민주당에서도 그런 전망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하시고요. 응. 표가 갈리지 않도록 대덕이 제일 어렵대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 표가 갈리는 것은 세력이 있어서 표가 갈리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뭐 확인해 본 바로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그래요? 이제 지역 주민들도 그렇고 민주당 지지자들은 박영순 의원이 저렇게 나간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괘씸하게 생각하고 그 오히려 저한테 더 힘이 지금 쏠리는 결집력이 더 생겼다?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실제 나간 이유도 명확치가 않지 않습니까? 본인이 하위 10%를 받아서 나갔다고 근데 이거는 불공정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희 그렇게 불공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야당, 제1야당의 시스템이 불공정하다고 이야기하면 야당으로서 역할을 못하는 거죠. 거기 정량적 평가가 있고 정성적 평가가 분명히 있는 거고 정량적 평가는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나보다 훨씬 더 잘한 사람이 있으면 순위가 밀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정성적 평가는 국회의원 다면 평가도 있고 그리고 우리 지역의 지역구 그 당원들 평가도 있고 그리고 당직자 평가도 있어요. 그런 게 다 합쳐져서 된 거지 누가 개인 누구누구가 평가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평가는 좀 겸허히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명분이 없다 나간 것에 대한 명분이 없으니까 거기에 지지세가 특별히 모이지 않고 그래서 실제 뭐 우리 당에서 저도 이제 아무래도 조금 그 관심이 가니까 탈당률이나 이런 것들을 보는데요. 네. 지금 뭐 10여 명밖에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힘내시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힘 받고 있습니다, 오히려. 네. 박경호 후보가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그 후보로 결정이 됐어요. 네. 저 예전에 인터뷰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후보, 예비 후보 시절에 인터뷰 한 적 네.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직접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그럼요. 현장에서 늘 오늘 아침에도 어디 놀러 가시는 분 현장에서 만났고요. 이제 토론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겨뤄보지는 않았으니까 현장에서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너무 달라 두 분이. 다르죠. 왜냐하면 얘기해본 바로는 너무 달라. 네. 왜냐하면 박경호 후보는 이제 검사 출신이고. 또 뭐 국가권익위원회 부위원장 했다 하지만 핵심적으로 행정을 경험한 건 아니고 검사들은 다 과거를 단죄하는 사람 아닙니까? 상당히 근엄하세요. 근엄하시죠. 장로님이셔서 근엄하시기도 상당히 하고. 근엄하세요. 네. 네. 그래서 과거를 단죄한 사람을 선택할 것인지 저처럼 이제 미래를 개척해 가는 사람을 선택할 것인지 그건 뭐 명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각이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번 토론회 하면 한번 저도 열심히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른 지역 최고위원이시니까 민주당 다른 대전의 다른 지역 선거구 가운데 좀 그래도 약간 어선한 곳이 제가 봤을 때는 대전 서구갑도 좀 비슷해요, 그렇죠? 서구갑은 그러니까 어수할 게 없는데. 두 분이죠. 두 분이 경선에서 대전을 해가지고 이제 컷오프에서
이제 저희 다음 코너에 나오신 남필용 네, 네, 그 네. 전 대전시장 좀 실장이 참으시지. 새로운 미래로 이제 가서 출마를 한다고 하고 네. 또 유지군 예비후보도 무소속 출마를 네, 선언을 네, 했어요. 네. 좀 민주당으로서는 이렇게 깔끔하지 못한 모습인 것 같은데. 대덕구는 현직 의원이기 때문에 오히려 관심이 더 음. 높아지는 게 있지만 거기는 두 분이 열심히 어쨌든 선거운동 하시긴 하셨지만 현직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영향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서구갑 선거는 조수연 그 국민의힘 후보가 좀 아유 도움을 이번에 주고 있는 것 뭐 같아요. 예, 아이고. 저는 지금 친일파들이 집권을 지금 노리고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상당히 일본과 친하다는 것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소가리를 하잖아요. 가슴을 치고 있잖아요. 근데다가 조세현 후보가 뭐 일제시대 때 살았던 게 더 낫다고요? 그러니까 조선의 그 봉건의 지배받는 네. 것보다 일제강점기가 나았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취지의 말도 안 되는 글을 얘기를 남겼었죠. 아니 침략 그 한 나라의 침략을 받는 국가가 어떻게 더 낫습니까? 조수연 후보가 박근혜 정부 시절에 썼던 글들도 있어요. 그 한일 위안부 합의 그 정부가 밀어붙였을 때 엄청나게 비판했거든요. 네. 굉장히 강도 높은 비판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어떤 일관된 사고에 의해서 글을 쓰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서 사실 그러니까 그게 더 위험할 수 저는 있거든. 그 얘기 있잖아요.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불안하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정치인은 역사의식이 분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침략을 당한 경험이 있는 나라 그 역사는 엄벌을 쳐야죠. 명확한 자기 역사가 있어야 되고 우리 또 민주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국민들이 우스운 것 같아요. 국민들이 우습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는 국민의힘과 국민의 대결이 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유성구 을도요. 사실 이상민 의원이 이제 그 탈당해서 국민의힘으로 갔잖아요. 네. 황정화 후보가 좀 많이 앞서는 걸로 여론조사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거기도 김찬훈 그 민주당 예비 후보가 새로운 미래 합류해서 또 나간대잖아요. 옳지 타고 봐요. 이제는 국민들이 이 당 저당 내가 불리하면 있고 나가고 유리하면 있고 이렇게 해서 안 되고 내가 정치적 지향이 뭔지를 분명히 갖고 그리고 나와 정치적 지향이 같은 당에서 좀 내가 이번에 손해 보더라도 계속 참고 또 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셔야지 선택이 되는 거지. 그냥 뭐 안 되면 나가서 다른 데 가고 이런 분들은 정치를 계속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총선 기간 바쁘실 테니까 제가 오래 앉아볼게요. 근데 고맙습니다. 네. 제가 지난번에 경선에서 이겨서 다음번 예비 때 뗀다고 했죠. 오겠습니다 한데 경선을 못했네요 진짜. 네. 어쨌든 안타깝네요. 그래도 예비자 뗐어요. 예. 아마 저희 이제 그 방송 돌아오는 텀 따지면 다음번 출연하실 때는 선거 끝나고 오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 대덕구청장으로 소개가 될지 아니면은 국회의원으로 소개가 되는 거죠. 될지. 박정현 대덕구 국회의원 당선자. 그때는 네. 당선자니까 네. 임기가 시작한 건 아니니까 네. 당선자로 오겠습니다. 네. 그 호칭이 어떻게 바뀔지 좀 궁금한데 총선 한번 대전 거 예측을 해보죠. 이거는 바람이 아닙니다. 전망 예측입니다. 7개 선거구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 어떤 결과를 받을 것 같아요? 저가 이제 지역에 나가 보면요 심판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대덕이 비교적 좀 보수적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실제로 나가 보면 그 욕구가 굉장히 센 거거든요. 그러면 대덕의 박정현이 당선되면 7석이 다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나는 최고다 시간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최고위원과 이야기 나눴고요. 네, 출마하셨습니다. 네, 다음번에 어떤 호칭으로 오실지 네, 저도 기대가 되네요. 네, 4월 10일은 심판의 날입니다. 네. 네, 심판하시면 국민이 승리하고 심판하시면 바뀝니다. 민생이 다시 살아납니다. 4월 10일 투표해서 반드시 윤석열 정권의 독주를 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정현 최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We can come back, better time is gone. Run, running to escape from your lips. Don't lie, 'cause I know your heart. Don't try looking for someone to forget. 네, 대전시정실록 네, 이번 코너 아니되옵니다 시간입니다. 두 개전의 대장 모시고 뭐가 아니됐으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모건대학교 경찰행정 네, 맞죠? 바뀌었습니다. 이름 바뀌었습니다. 경찰행정학과 권선필 교수님 모습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정소영 교수님 모습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총선 기간에 교수님들은 바쁘셔야 할 시기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은 이제 후보들이 각종 공약을 내걸잖아요. 그러면은 언론에서 그 공약이 실현 가능한 건지 어떤지에 대한 그 전문가 의견을 좀 들어보는 그런 취재가 있어야 하는데 권선배 교수님 그런 좀 취재 좀 많이 오나요? 예, 몇 차례 그런 이제 구도에 관한 거, 그러니까 특히 지역구별로 이제 가끔 그게 연락이 오고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요. 사실은 이제 우리 지역 언론의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죠. 안타까운 부분이죠. 지역 언론에서 오히려 지역 정가 얘기보다 중앙 얘기를 훨씬 더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사실은 지역구별로 많지도 않은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언론을 통해서 접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단편적인 것만 있고 그 중에서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공약에 대한 심층적 얘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예. 기자들이 취재가 스토리 이야기 중심으로 하지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건 거의 못 봤거든요. 네. 후보들도 공약을 정확하게 우선순위까지 표시해서 좀 내면 좋겠는데 그냥 뭐라 그러죠? 막 던지기식 공약이랄까요? 그렇죠. 거의 개발 공약이 예. 대부분이고. 예. 그리고 이 책임 안 지는 공약들, 무책임한 공약들이 너무 많은 것 같고 또 근거, 또 왜 하는지에 대한 뭐 가치나 목표도 명확하지 않은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운 점입니다. 네. 정세현 교수님은 어떠세요? 좀 언론에서 취재 요청이 좀 오나요? 아니요. 저한테는 안 와요? 예. 아마 우리 권선필 교수님께 가느라고 충분하다. 그래서 안 오는 것 같고, 그런 건 있죠. 그 국회의원은 혼자서 뭐 공약을 한다고 사실은 그 잘 어렵거든요. 특히 초선 같은 경우에는 이 법안을 하나 이렇게 이 본회의 상정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국회의원이 내는 공약은 사실 빈 약속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지향성을 보여준다는 차원에서 일단 공약은 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후보를 선택하는 기준은 뭐 인품 아니면 살아온 경력 이런 것도 있겠지만 또 정책 공약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좀 한 달 남은 기간 동안에는 그거라도 좀 해서 의미 있는 총선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선거 때마다 볼 때마다요. 시장 공약하고 국회의원 공약하고 구청장 공약하고 시의원, 구의원 공약하고 구분이 안 가요. 예, 이제 사실 하는 일들은 되게 다르잖아요. 그 부분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사실은 국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입법 기능이기 때문에 국회는 지역구서 뽑지만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 그러니까 국정 운영 기조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거를 명확하게 하는 게 사실은 저는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는 별로 없고 그냥 정당이 그러면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특정 정당을 들어서도 그 안에서 스펙트럼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당선되면 5년 동안 국정 기조가 어떻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4년입니다. 4년. 이 4년 동안 국정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운영 방법, 국정을 운영하는 방법. 그래야지 입법을 어떻게 할 건가가 나올 텐데 그 부분하고 거시적인 방향에 대한 것도 분명히 저는 우선순위나 이런 게 표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공약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뭐 시의원인지 시장인지 구청장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역할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더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지역 공약보다 오히려 4년 동안 국가가 어떻게 변해야 할지라고 하는 것을 정하는 게 국회이기 때문에 입법을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입법을 할 건지 어떤 방향으로 입법할 건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국회의원으로서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고. 국회의원의 가장 큰 역할이 크게 세 가지잖아요. 법을 만들고 그다음에 정부의 국정을 잘 감시하고 그리고 예산을 이제 그 정해주고 이건데 보면은 이게 좀 헷갈려요. 저도 볼 때마다 이게 누구의 공약인지 좀 그렇습니다. 뭐 총선 기간이니까 잠깐 말씀을 나눠봤고 대전 얘기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장훈 시장이 얼마 전에요. 대전 미래전략 2048 그랜드 플랜 이거를 발표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두 분 아마 모르셨을 것 같아요. 이장훈 시장이 처음에 2030이었나 40이었나로 했다가요. 이걸 2050으로 바꿨어요. 거시적이라고. 그러다가 또 다시 2048로 바꿨어요.
정세현 교수님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2048년에 그 100년 전에 아, 맞아요. 1948년에 아시는구나. 저도 이거를 보고서 아니 왜 2040년도 아니고 50년도 아니고 48년이지 해서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생뚱맞죠. 생뚱맞기도 하고 이건 정말 큰 얘기거든요. 우리가 그 통일이라던가 네, 사실 그 전 정부인 그 지금 윤석열 정부의 그 전 정부라고 할 수 있는 박근혜 정부에서도 통일은 대박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남북한이 따로가 아니라 아직은 그거에 대한 논의가 깊이 진행된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아예 그냥 딴 나라다 뭐 저는 이걸 이렇게까지 뭐 이렇게 뭐 2048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지금 나온 계획을 보면은 실현 가능성도 낮고 이거를 뭐 2100년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저출산 시대에 출산율을 뒤집을까 말까를 생각하면은 거의 100년 대계를 세우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또 굳이 48년 이것도 일단 좀 예. 이거부터 좀 이렇게 뭐랄까 좀 논란거리를 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내용에 대한 그 진지한 논의를 하기 전에 제목부터 쓸데없이 실제 행정적으로는 이제 예산은 1년이고요. 실제 이제 예산 계획은 중기 예산 계획에서 5년짜리가 있고요. 도시 기본 계획 같은 게 10년 단위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법적으로 몇 가지 이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대략 5년 단위가 좀 길면 10년 단위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2030 같은 거 얘기하는 이유가 그거를 갖고 있어야 돼요. 법적 계획, 법정 계획이라고 하는데 법정 계획을 갖고 있어야만 중장기 사업을 할 때, 거대 사업을 할 때 그럼 니네 왜 이거 하냐고 물어봤을 때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중장기 계획을 만드는 게 이제 행정에서 반드시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 2040을 해야 되는 시기일 거예요. 지난 정부 때도 했었으니까요. 저는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2048. 그러니까 좀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기적인 계획인데 내용을 보면 장기적이지 않아요. 오히려 이제 안 맞는다는 거죠. 시점을 길게 잡으면 그 길게 잡은 시점에 맞춰서 이야기도 좀 거대한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거대한 얘기가 아니고 이거는 한 5년 계획, 10년 계획? 그 10년 계획이면 2034년이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 범위도 되지 않을까 싶은 그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름은 2048이라고 붙였으니까 건국 그들이 주장하는 건국 그 100주년 기념 맞춰가지고 그 처음에 그랬어요. 그 대전을 그러니까 세계에서 G2로 만들겠다. 이거 일단 얘기만 들어도 어때요? 웅장하죠, 웅장해. G2로 만들겠다. 이게 뭐가 좋지? 할 말이 없는 것 같아. 예. 어쨌든 뭐 꿈은 뭐 크게 갖는 거는 뭐 죄는 아닙니다. 이게 죄는 아닌데 제목에 대한 평가도 좀 혹평이셨고 두 분은 내용도 좀 보셨을 것 같은데 사실 그 권선배 교수님 말씀 주셨지만은 도시가 그 장기적인 관점, 그 철학을 가지고 우리 도시는 이러한 지향점을 갖고 시정을 운영하겠다 이런 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필요한 건데 계획 또는 뭐 전략 계획 이런 그랜드 플랜이라는 이름을 붙였으니까 저는 반드시 들어가야 될 두 가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미래 예측을 먼저 해봐야 돼요. 지금부터 미래가 어떨지라고 하는 미래 예측을 해봐야 되고 두 번째는 시민 참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시민들이 생각하는 걸 반영을 해야 되니까 네. 그 두 가지 면에서 보면 되게 취약하다고 보여져요. 특히 진행한 뭐 과정에 대한 설명이 조금 있어서 거기를 들여다 보니까 뭐 전문가도 참여하고 뭐 이런 거 했다고 돼 있어요. 근데 가장 기본적인 거에서 저는 그 내용이 하나 언급이 안 돼 있어가 아까 정 교수님도 지나가면서 언급하셨는데 최근에 있어서 계획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인구입니다. 인구는 금방 늘어나지 않거든요. 금방 변화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2048년에 대전시 인구가 어떻게 될지를 예측하는 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그 인구 구성이 어떻게 될지라고 하는 인구 예측하고 인구 구성이 어떻게 될지를 예측해 보면 도시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는 기본적인 게 나오거든요. 그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그 중에서 이제 정말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저는 이제 두 가지가 지금 가장 중요한 미래에 준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145만 수준으로 줄어들었거든요. 이게 계속 줄어들 거예요. 대전시 인구가.
이건 추세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 뒤집을 수 없고, 두 번째는 인구가 줄어드는 것뿐만 아니라 고령화. 2026년이면 이미 초고령 사회에 대전도 들어간다는 예측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 제안한 이런 거 일할 사람 없어요. 2048년이 되면은 제가 정확한 숫자는 안 봤지만은 청년 숫자가 급격히 줄어들어가지고 공동화 현상이 급격히 일어날 거예요. 일자리 일할 사람도 없을 정도인데 여기 얘기한 이런 10대 핵심 과제에 나오는 이런 거 할 사람들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10대 핵심 과제를 이제 이거 못 보신 분들에 위해서 말씀드리면 충청권 신성장 산업 융복합 밸리 조성. 들으면 딱 좋죠. 초강력 입체 교통망 구축을 통한 세계 최정상 초연결 메가시티 실현. 대전 동북부권 신성장 거점 도시 조성. 대전역 지하 입체 복합 개발. 융합기술 기반의 글로벌 과학혁신 협력 특구 조성, 신우주국방 과학기술 거점 조성, 미래신 에너지 트윈 거점 도시 조성, 글로벌 인재 허브 도시, 문화예술 창의 거점 지구 조성, 한밭 사계 산수정원 도시 조성.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뭐 들으면 다 너무나 웅장해가지고 이걸 다 담을 수 있을까? 이거 하나 하기도 벅찰 것 같은데 교수님 말씀으로는 대전의 현재 인구 추이로 봤을 때 이거를 할 만한 사람이 없다. 실제적으로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거 예를 들어 여기 일상적으로 이게 금방 보실 수 있는 건데 대전역 지하 입체 복합 개발. 이거 복합 개발을 하면은 공간이 채워질까요? 그렇죠. 지금도 뭐 공실도 많은데 지하에서 뭐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 대전의 중심가에 빈 건물이 10여 년째 그냥 서 있거든요. 그렇죠. 예, 저기 NC백화점 앞에 있는 거. 네. 메가시티인가요, 그것도? 뭐 그렇던데. 메가시티로 시작을 했죠. 이름을 붙여서. 네. 그런 사례가 대표적으로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영시 축제 1년 내내 하면 혹시 영시 지하 축제 막 이런 거? 인구가 감소하면서 고령화되면 이 고령 인구의 저소득층이 엄청나게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 양극화가 극도로 심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잘 내용을 모르실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무조건 뭐 비판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그 대전시 홈페이지에 가시면 거기 이장우 시장님의 공약 그다음에 이행 상황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가보시면 그냥 또 딱 보면은 대부분은 다 잘 이행하고 있다. 정상 추진만 대부분 이렇더라고요. 네. 완료된 것도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제 그래도 친절하게 그걸 감추지는 않고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게 좀 정보를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 보시면은 그 다음에 이제 실체를 알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많은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그 거대한 개발 사업인 거죠. 거대한 개발 사업들 예를 들면 저기 대전시 그 지하철이 지금 1호선밖에 없잖아요. 2호선이 만들겠다고 하고 안 만든 지가 지금 너무 오래됐잖아요. 근데 이 3, 4호선 개발 공약이 있어요. 근데 3, 4호선 개발이 지금 정상 진행 중이래요. 그럼 이게 어떻게 정상 진행이지? 근데 이제 그 공약을 할 때 3, 4호선을 한 2050년까지 아니 뭐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니까 2050년인지 아니면 그 전에 30년인지까지 모르지만 어쨌든 현 임기 내에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뭐 계획이라도 좀 세워보고 이런 거지.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말장난 같지 않아요? 동시 착공다, 동시 추진이었잖아요. 추진. 걱정이. 예. 처음에 인류 도시 대전을 만들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보면은 이제 초 이런 얘기를 막 쓰고 그리고 나서 지난 1년 반 동안 그 실제로 달성한 정책이 뭐냐라고 하면은 이제 방사청 온 거 그리고 몇 개 그때 머크사였나요? 몇 개 SK나 이렇게 유치하는 거 소소하게 있어요. 근데 방사청 같은 경우에도 현 그 이장우 시장의 성과라고 하기는 어렵고 그 전부터 계속 왔으니까. 그러니까 실제로는 추진이 된 것이 많이 없고 실제로는 없어요 이게. 그리고 최근에 안산에 국방 산업 클러스터 만들다고 했는데 그것도 잘 안 되거든요. 계속 지지부진이죠 그것도. 제 생각에는 그러다 보니까 추진했다라고 하는 거는 진짜 경로당에 환풍기 설치 이런 거예요. 어르신들 시내버스 무료 이런 거.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87개를 다 그 공약을 다 했대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뭘 했냐를 자세히 들여다 보면은 이거는
안 이루어지지 않은 거는 거대하게 그런 것들이고 실제로 이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큰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뭐 이런 상태예요. 근데 이제 그 인류 도시가 뭐냐도 좀 저희가 궁금한 거죠. 그런데 한 게 별로 없어. 1년 반 지나가지고 그 앞에 이제 초자를 붙인 거죠. 인류 도시도 모르겠는데 초인류 도시는 뭐냐? 초광역, 초연결. 예. 그래서 똑같은 내용을 그 중에 몇 개를 추려서 초자를 붙였어요. 약간 달라진 점은 뭐냐면은 그 중에 하나가 신에너지 도시를 하겠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신에너지를 보면은 핵융합, 예, SMR 실증 단지, 그리고 이제 수소 발전 이런 거예요. 아이고. 여기 이제 대전에 그 원자력 연구원이 있잖아요. 예, 하나로 원자로 때문에 대전 많이 문제 있었죠. 예, 그걸 하겠다는 거거든요. 사실 그거를 한다라고 하면은 대전 시민이 정확히 알고 있냐? 시민 동의를 얻어야지. 더군다나 해야 시민 돼요. 안전하고 직결되는 건데.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들은 좀 공론화를 통해서 해야 되고 제가 봤을 때 그 시민들이 좀 그냥 뭐 초인류 도시가 된다니까 뭐 하겠다는데 막을 건 없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내용을 그 자세히 보면은 허황된 것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집중해야 될 게 몇 개가 있어요. 진짜로 대전이 그 저기 대덕 그 연구단지가 있는 거는 정말 저희의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현실성 있게 그 개발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쪽으로 좀 다 제치고 거기에 좀 에너지를 좀 집중하고 그리고서 아까 권선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양극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양극화되어 있는 그 낙후되어 있는 곳을 어떻게 살릴 거냐. 근데 그게 대규모의 복합 개발로 안 된다는 거죠, 이제. 예.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살기 좋은 도시, 돈 없어도 살기 좋은 도시, 그런 것들, 이게 그냥 이런 허황된 이런 것들 말고 정말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 그런 것들을 찾아서 그런 인프라를 세워주면 사람들이 몰려들고 젊은이들 몰려들면 당연히 뭔가가 만들어지고 이런 것인데, 그래서 현재 나와 있는 이것들은 저는 인기가 점점 좀 사라지니까 내년쯤에는 아마 울트라초, 우주 최강 이제 안 나온 거는 우주예요. 세계는 다 나왔거든요. 이제는 이제 울트라 아니 뭐 우주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은하계 뭐. 예, 은하계 그러지 않으면 이게 아무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48년이기 때문에 이거는 누구나 이게 공약을 달성했다 안 했다 이거는 판단을 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 5대 전략 가운데 지구와 사회의 책임을 다하는 환경복지도시라는 게 있거든요. 말하고 다르다, 실제랑 다르다. 그리고 현재 그 대전시의 정책을 보면 뭐 환경과 복지에 중점을 뒀다라고 보기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예전에 저도 이거 탐사 취재했던 건데 이게 좀 눈에 들어왔어요. 그 나노 반도체 그 국가산업단지 대전이 굉장히 많이 홍보했잖아요. 160만 평 해가지고 원래 이정훈 시장이 산업단지 공약도 많이 했었고 그 당시에 지역 언론이 거의 지적을 안 했는데 저는 뭘 지적했냐면은 그때 두 분 교수님께도 제가 인터뷰 요청 드렸잖아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뭐냐면은 대전시가 1조 4천억 원의 그 사업비를 부담한다고 계획을 올렸던 거예요. 그럼 대전이 그 돈이 어디서 나라는 거지? 근데 그 아까 정세영 교수님 말씀하신 대전시가 발표한 이 그 공약 이행 사항 문서를 뽑아왔거든요. 봤는데 사업비가 바뀌었습니다. 예. 총 사업비가 3조 4,585억 원인데 그중에 대전시가 부담한 돈은 1억이에요. 줄었어요. 1조 4천억에서 1억으로 줄었어요. 대신에 민자가요. 3조 4,584억입니다. 그 민자 어디서 끌어온다는 거예요, 이거를. 디테일에서 들어가 보면 너무 엉성하죠. 이게 UAW UAM. UAM. 예. 그거 타실 분이 있겠어요. 오히려 새로운 맞춤형 교통 같은 게 필요한데 관점이 전혀 틀린 거예요. 그 탈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공단 개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단 개발을 하면 지역에서 시가 투자하는 건 뭐냐면 인프라만 투자를 해요. 도시 계획해가지고 도로 만들어주고 통신망 깔아주고 상하수도 해주고 이거 다 해서 기업들 좋은 일만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업들이 경쟁을 시킵니다. 지역을. 이거 잘해주는 데로 가겠다고.
그러니까 대전이 계속 돈을 더 거기다 투자를 하면 할수록 기업은 와가지고 부동산 장사만 하는 거예요, 사실은. 1억밖에 안 된다잖아요, 근데. 아니 1,500억짜리 그 보문산에 진다고 한 것도 기업들이 응모를 안 해가지고 유찰되고 막 이랬는데. 아니 그게 수익성이 있어야지. 누가 거기 와서 그걸 하는데. 아 정말 참 깝깝합니다. 네, 이 보면은 그러니까 좋은 말 대잔치, 그 대전 그랜드 플랜 미래전략 2048 그랜드 플랜은 그냥 있는 말 없는 말 좋은 말 대잔치. 뭐 이거를 한 번에 끝낼 것이 아니라 실은 이걸 하나하나 항목별로. 보면서 그러니까 비판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어떤 툴은 뭐냐면은 그 여러 개 있지만 하나는 도시 인프라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죠? 예, 이제 그렇죠. 이 도시에 대한 얘기예요. 그 두 번째는 경제 먹고 사는 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환경 문화거든요. 저는 그러한 도시를 어떻게 만들 거냐, 어떻게 먹고 살 거냐, 사람들의 환경과 문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일단 카테고리는 잘 잡았어요. 예, 그 부분은 뭐. 예. 예. 계속 얘기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대전에 그랜드 플랜이라고 하니까. 근데 예. 지역 언론도 보면요, 예. 이 발표했을 때 발표 기사는 엄청나게 썼는데 이게 제대로 된 건지에 대한 분석 기사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받아 쓰는 네, 거죠. 그러니까. 예. 최근 들어서 이제 가장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게 인공지능이잖아요. 네. 생성형 AI 같은 이런 얘기가 첨단이라고 얘기하는데 최첨단은 그 얘기인데 그거 결합된 얘기도 하나도 없어요. 아유, 그 얘기하지 마세요. 또 하나 또 들어갑니다. 이제 인공지능의 뭐 도시 이렇게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한 이유는 최근에 뉴욕시가 그러니까 인공지능과 대응해서 정책적으로 어떻게 할 건가라고 하는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걸 보면서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그거예요. 일자리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연구를 했더라고요. 뉴욕시 안에서 인공지능이 지금처럼 활성화가 되면 일자리가 어떻게 변할지. 그래서 그 일자리 변하는 걸 대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라고 하는 거를 시가 주도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게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거기서 양성을 하겠다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인공지능 인재를 양성하겠다. 그거는 기업들이 다 하는 거니까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그로부터 나타나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두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내용이 이제 흥미로운 건 뭐냐면 인공지능에서 제일 취약한 계층들을 중심으로 거기를 어떻게 보호할 건가라는 정책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하고 사회적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인식도를 높여야 대응이 필요하니까 그런 교육과 훈련을 확대하겠다 이런 게 가장 먼저 나오더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는 신성장인 뭐 아까 얘기한 만들겠다, 예. 뭐 만들겠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네. 첨단 산업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활약을 할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냐라는 거예요. 우리 지역 맞아요. 시민들 중에. 음. 그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뭐, 네, 이거 시민들을 생각하면서 하냐라는 거예요. 지금 시정이. 네, 알겠습니다. 학교도 오늘- 마찬가지거든요. 나머지 대학은 어떻게 하라고요? 저희 학교처럼. 진짜 아니렵니다. 진짜 아니렵니다. 아유,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말로만 들으면은 막 대전이 웅장해지고 막 발전하고 이럴 것 같은데 막상 안에 들여다 보면은 예, 좀 걱정이 됩니다. 용인 경전철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그 법원에서 판결 나왔죠. 예, 의미 있는. 법원에서 판결이 나와가지고 결정을 했던 시장하고 그 연구 자료를 냈던 연구소가 배상을 하라고 판결이 나왔어요. 지금 잘못하면 이거 큰일 납니다. 인구 예측을 잘못한 거 가지고 법원 판결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인구 예측이 틀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엉터리를 했다. 지금 이 계획에 인구 예측이 빠진 게 혹시 그런 것 때문에 아닌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인구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건데 여기 대전 시민들은 안 바뀌거든요. 장기간으로도. 여기 사시는 분들은 지역에 살아야 되는 그 사람 중심으로 인구 중심으로 계획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건 전혀 그런 근거가 기본적인 자료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걸 근거로 해서 사업이 추진되다가 오류가 생기면 왜 그런 근거로 했는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입증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법원 판결이거든요. 그래서 담당 공무원이나 정치적으로 결정하시는 분들도 옛날과는 다르다.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교수님 두 분 너무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 게 그냥 제 예측입니다. 이거 그냥 이렇게 선언하고 홍보했을 제 말처럼 뿐, 이제 네, 그 실제 우주 인류 도시 뭐 이런 거 하다가 우주. 아니 근데 이 중에서 어떤 것들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산수정원 이런 것들은 저는 오히려 그 건설사나 토목공사, 토목회사나 뭐 이런 사람들아 이런 그 업체들한테 좀 이렇게 나눠주고
그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별로 그렇게 쓸데 없을 수도 있고 그런 점에서 한편으로는 이 정책들이 얼마나 현실성이 있느냐 실현 그런 것들 좀 체크해 봐야 되지만 한편으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여기에 어떤 것들은 대전시 돈을 쓸 거 아니에요? 대전시 돈이 어떻게 허투루 쓰일 수 있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아니되옵니다 시간은요. 그 얼마 전 대전시가 발표한 그 이장우 시장의 대전 미래전략 2048 그랜드 플랜 관련해서 어떤지 지역 언론이 잘 다루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 두 분 교수님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거 말씀들 주신 대로 항목별로 한번 좀 비교하는 것 준비해보죠, 교수님. 네. 좋습니다. 의미 있을 예, 것 같습니다. 네, 아무도 안 하니까 저희가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권선필, 정세은 두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전시정실록 이번 코너 귀양살이입니다. 네, 두 분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먼저 다시 귀양 오신 분입니다. 오광영 전 대전시 의원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귀양 다시 오셨죠? 예, 잠깐 저 한양에 가서 콧바람 쐈다가. 뭐 가마도 타고 하다가 다시 내려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분은 귀양 가실래다가 다시 난 한 번 더 갈래 해서 출마를 이어가시는 분이죠. 의지를 안필용 전 대전시장 비서실장 그리고 현재 대전 서갑 새로운 미래 후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필용입니다. 네. 벼랑에 서 있습니다. 아 참나 이 4주 전에 우리 녹화할 때만 해도 이럴 줄은 몰랐는데 경선이라도 치르신 우리 오광영 의원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조승래 의원하고 이제 경선 치르셨어요? 예, 그랬죠. 네. 결과는 발표가 원래 공개가 안 되는 거죠. 결과 발표는 대외적으로 하지는 않고 네. 누가 이겼다만 하는 결과를 거고. 공개하는 거에 참관하는 사람이 뭐 메모하는 정도 그 정도를만 공개가 됩니다. 차이 많이 났어요? 아니면은 막 박빙이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원에서는 큰 차이 없었고요. 거의 뭐 비슷했고 그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결국은 인지도에서 밀렸다라고. 예, 맞습니다.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겠네요. 당연히 뭐 아깝다라는 생각을 당연히 뭐 인지상정이기 때문에 좀 하게 됐고요. 거기까지가 그 뭐 현재 그 상황이라는 거를 좀 자각하게 되는 또 계기도 됐죠. 네, 그래서 오광영 전 의원께서는 경선에서 분패하셔가지고 다시 귀향으로 오셨고요. 안필용 그 실장님은 여전히 후보십니다. 예비후보예요, 후보예요? 아직은 예비 후보죠. 법적으로 선관위에 등록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일단 굉장히 분개했었어요. 기자회견도 열었었고. 그때 기자회견 보니까 분노가 상당하다는 거를 이게 느껴지던데 잠깐 소개해 주시죠. 일단 저희가 이제 서구갑에 민주당 후보가 5명이 있었는데 그 5명을 대상으로 한 공천 신청이 없었고요. 전략 지역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5명 후보를 상대로 한 여론조사도 없었고 아무런 평가 없이 이제 임의로 3명을 선정을 한 거죠. 그래서 왜 임의로 3명을 선정했는지를 설명해 달라고 해도 전혀 설명이 없고 답이 없어요. 네. 재심 사유에 이제 그런 것들을 넣은 거죠. 왜 설명을 안 하냐라고 했는데 재심 자체를 받지를 않아요. 그래서 재심을 신청하는 그 이메일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이렇게 보냈는데 재심을 했다 안 했다라는 통보도 없어요. 아예 그냥 다루지를 않은 거죠. 그러니까 아무런 설명도 없고 이거는 이제 사실은 컷오프를 그렇게 시키면 후보를 죽이는 거예요. 정치를 하는 사람들인데 그 후보를 죽이는 과정에서 너를 왜 죽이는지는 최소한 설명하는 게 예의인데 그런 게 전혀 없었다는 거가 당이 저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구나라는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할까 좀 궁금했는데 새로운 미래 입당을 했어요. 네. 그거는 저는 뜻밖이었거든요. 왜 입당 거기로 한 거예요? 일단 영입 제한이 있었고요. 네, 영입 제한이 있었던 거고 그리고 그 민주당의 여러 루트를 통해서 왜 컷오프를 했는지를 설명해 달라는 얘기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그 뭔가 흠이 있어서 컷오프된 것처럼 돼버릴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어쨌든 4년 전에도 아무런 설명 없이 컷오프를 시켰는데 이번에 똑같이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러면 뭐 당에서 나의 존재가 이 정도구나라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고 이 정당이 나를 네. 인정하지 않는구나. 그렇죠. 그런 와중에 영입 제안이 왔기 때문에 그 뭐 고심 끝에 그래도 그 발표 죽는데 소리라도 한번 질러보자는 심정으로 갔습니다. 안타깝다. 그 발표 죽는데 소리라도 질러보고 했다는 심정, 그거는 참 씁쓸하네요. 네. 오광 의원님은 안필용 실장님의 이런 행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 심정을 이해는 합니다, 저는. 솔직히 어떤 심정일 것이라는 거를 이해를 하고, 저 또한 뭐 이번엔 경선을 했지만은 그 이전에는 경선을 안 해도 되는데 억지로 경선을 했던 그 경험들도 있고 그래서, 그때 그런 것을 겪었을 때 어떤 심정 그런 부분을 좀 이해는 하지만은, 한편으로 그것에 대해 탈당 후에 다른 당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는 하지 못하죠. 어쨌든 그게 엄청나게 정치적 스스로 이렇게 죽이는 행위라고 판단이 되더라도 한 번 더 당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을 좀 하시는 게 어땠을까 하는 것이 저는 솔직한 제 심정이고요. 좀 잡아주지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 심정을 이해한다고 하면은 새로운 미래 가려는 조짐이 보였을 때 가면 절대 안 된다. 좀 참자 하고 뭐 잘못했네. 제가 전혀 그런 얘기를 안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오광현 의원님은 저한테 전화해서 이제 위로도 해주시고 했는데 지금 현재 정치를 하고 있는 그 어떤 분도 저에게 그 미래에 대해서 상의해보자든지 또는 그 뭐 저의 분노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는 분도 없었고 심지어 어떤 분은 제가 국회를 가서 그 길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정말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 없이 싸늘한 눈빛으로 저를 외면하고 가시더라고요. 새로운 미래 입당 이후죠? 이전이에요. 이전인데도? 네. 왜 싸하게 봐? 저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누구예요? 삐처리해드릴게요. 네. 예? 뭐 제가 실명을 밝히진 않습니다. 네. 네. 그리고 대전이 약간 정치력이 떨어진 이유를 알겠다. 그러니까 이 정치인들이 한 팀, 한 몸 이런 개념이 없는 거죠. 각자 도생인 거고 그리고 남의 불행은 별로 관심이 없는 거고 그리고 함께 가려고 하는 의지도 없고 뭐 이런 거죠. 대전의 정치력이 좀 약하다는 평가에 대한 분석은 국민의힘 측이나 아니면 민주당 측이나 여러분들 하신 얘기가 공통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뭉치는 힘이 약하고 서로 이렇게 연대하고 챙겨주고 이런 것보다는 각자 도생 뭐 이런 얘기는 비슷한 것 같네요. 다음 방송 때는 아마 그 오광 의원님은 이제 귀향 이제 정착하신 거니까 다시 귀향하시는 거고 안필용 예비 후보께서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상상은 됩니다만 그렇고 이제 선거 얘기해보죠. 네, 다른 그 대전에 총 7개 선거구가 있는데 유성구 갑은 어떨 것 같아요, 오광현 의원님? 유성구 갑은 제가 조성래 후보의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이길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윤서식 후보가 상대 후보인데 아직 좀 인지도는 많이 약한 편이죠? 예, 그러기도 하고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국회의원으로서의 그 역량과 자질로 보면은 두 후보를 비교를 하면은 누구가 그 우리 유성에 그리고 대전에 그리고 정치 발전을 위해서 누가 나을 것인지는 유권자들이 잘 현명하게 판단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성구 갑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민주당이 이길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또 그러기 위해서 사실 유성구에서 좀 압도적으로 리드를 해 나가야지 대전 전체 판에서 다른 지역구도 무난하게 이길 수 있는 기초가 저는 마련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거를 중심으로 해서 민주당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안필용 후보께서는 원래 유성을이었잖아요. 처음에 출발은 거기서 한번 버림받아서 밀려났는데 유성구 을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거기도 새로운 미래 후보 있죠. 김찬훈 예비 후보가 역시 비슷한 이유로 탈당해서 그쵸. 지난 지방선거 때 기준으로 봤을 때 거기가 대전시장이 한 7,000표 정도를 이겼을 겁니다. 유성을에서. 근데
그 결국에 이번 선거도 비슷하리라고 보고요. 그 제3의 후보가 몇 표를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그런 변수들이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선거가 한 2번 정도 더 출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어떻게 작용할지 이런 것도 봐야 되고, 그리고 그 개별 지역구를 얘기하기 전에 사실은 대전 전체의 양당의 후보군을 봤을 때 그 이제 민주당은 후보군이 기존에 있던 분들 외에 새롭게 들어간 분들의 참신성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들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민주당 나왔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새로 기존의 의원이 아니셨던 분들이 들어간 자리가 그렇다는 거고, 그리고 국민의힘은 전체적으로 그 후보들의 무게감이 없다, 또는 뭐 중량감이 없다, 이런 표현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양쪽 당 다 후보들이 그러니까 선뜻 그 손 내밀기가 어려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여성 후보가 2명 있지 않습니까? 대덕구의 박정현 후보, 유성구 을의 황정아 후보 이제 2명 있는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 7명 중에서 여성 후보가 있나요? 사실 지금 안필영 실장님이 이야기하신 새로 들어간 후보 중에서 참신성이 떨어지는 후보, 뭐 누구를 얘기하는지 저는 미루어 짐작을 합니다. 누군데요, 짐작한 사람이? 굳이 제 입으로 얘기를 안 해도 굳이 해보세요. 예. 그럴 건데 그 외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되게 좀 참신한 후보들이 좀 있지 않았나, 이런 그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대전 유권자들한테는 소구력이 있게 어필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좀 합니다. 유성구 을은 사실 김찬훈 예비후보가 인지도가 썩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어서 표를 분산 효과가 얼마큼 있을지 조금 저는 약간 좀 회의적이라고 생각이 들고, 뭐 유성은 민주당이 좀 유리한 판이죠, 보통은. 근데 서구가 특히 서구 을이요. 네. 그 여론조사 꽃 결과도 그렇고 지금 대전 곳곳에서 나온 이야기가 박범계 의원이 좀 위험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리거든요. 어때요? 그 현장에서 보시기에는? 여론조사 결과를 오직 그거에 맞다 틀리다 이제 이런 거를 좀 떠나서 일단은 박범계 의원 입장에서는 저는 예방주사를 미리 맞아서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실제로 여론의 추이라는 것들이 쭉 대전에 7군데 발표가 됐는데, 그 중에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지역에서 고전하는 것으로 나오니까 그 부분들이 좀 더 분발하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앞으로는 쭉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미래에서 제3의 후보를 낼 가능성도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서구 을에도요? 네. 결과가 민주당이 쉽지 않을 거다. 그리고 현재도 민심의 이반이 적지 않다. 그게 여론조사에 드러난 거고, 그 사실은 뭐 저희가 길거리 통신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서도 상당히 좋지 않다, 이런 평을 하고 있죠. 서구을이 좀 그런 이야기들이 오가는 것 같고, 대덕구는 현역이 어쨌든 새로운 미래로 네. 간 거잖아요. 박영순 의원이. 거기는 좀 표 분산이 있을 거다, 이런 예상이 좀 많아서 민주당 분들도 그렇고 상당히 대덕이 좀 고전할 거다, 이런 전망들을 하는데, 우리 앞코너 박정현 최고 다녀갔지만요. 어떻게 보세요, 우광영 의원님께서는? 좀 대체적으로 정치 관련해서 관심이 많거나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은 대전의 7개 선거구 중에서 제3당의 변수가 먹히는 데가 그곳이 아닐까, 다들 그렇게 예측을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아까 안필려 실장님 그런 말씀하셨는데, 선거 한 달 채 남지 않았지만은 그 사이에 한두 번 정도 좀 출렁이는 어떤 그 과정들이 있을 겁니다. 이제 그 속에서 얼마나 결집을 하느냐, 이것이 참 그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아요.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오늘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은흥정에 와서 저도 이제 갔었는데요. 가서 대덕구에 계신 뭐 당원들 이야기를 들어보고 하면은 어쨌든 그런 그 당원들이 느끼는 어떤 긴장감, 이런 것들이 아주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좀 결집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럴 가능성은 없어요. 사실 이번 선거가 새로운 미래도 그렇고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을 해야 한다, 이런
기조는 같은 거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새로운 미래는 플러스로 민주당이 지금 이재명 대표의 그런 이제 그쪽 표현으로는 사당화 이런 걸 비판하면서 이제 떨어져 나온 거니까. 근데 1대1 구도가 아니면은 심판하기 어렵다. 그래서 국민의힘 후보가 어부지리로 당선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모두 두 당 후보 모두가 그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두 후보 간의 뭐 경선을 통한 단일화 이런 가능성 전혀 없어요. 일단 그런 게 되려면 그 민주당 후보들이 제안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뭐 제가 알기로는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어쨌든 그 박영선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민주당에서 잘라내려고 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 단일화 제안은 없을 걸로 보고, 그리고 그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는 게 민주당의 전유물은 아니기 때문에 그 새로운 미래도 윤석열 정부 심판에 대한 걸 갖고 민심의 평가를 받겠다 이런 판단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새로운 미래를 이제 분열적 당으로 이렇게 낙인 찍는 것도 전 동의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한번 예측을 해보시죠. 이거는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아니라 7개 선거구 중에 민주당이 이기는 곳이 몇 곳이다. 오광 의원님은 예, 이거 저희 술래기예요. 나중에. 예, 제가 그 오문어라고 제 별명이 아시죠? 아 문어 그거요? 예, 문어. 네. 아, 사실 이제 7석 전석을 석권을 하는 것이 민주당의 목표이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구도로 볼 때는 한두 곳 정도는 그 부득이하게 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내줘야 하지 않을까? 예,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어쨌든 그거는 내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나중에 한 달 후에 우리 방송할 때 이거는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예, 예. 그때 네. 평가를 받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한두 곳이 어디예요? 그거를 이야기를 하면 이제 이게 복잡해지기 시작. 뭐 복잡해요. 얘기가 복잡해져요. 내기가 뭐가 복잡해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고 우리 안필용 실장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예측은 어느 당도 싹쓸이는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팽팽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쪽이. 그리고 결국에 제3당이 나와 있는 지역이 사실은 민주당한테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일 거고요. 네. 그렇다고 하면은 대덕, 서구갑, 유성구, 을은 민주당한테 위험할 수 있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4대3 정도? 아니요. 중구도 민주당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중구도? 네. 그러면은 국민의힘이 5석 정도를 가져간다? 4개? 4개? 4개 정도 가져가. 4석 정도를 가져가겠다. 민주당의 3석이고. 네, 알겠습니다. 이 결과가 어떻게 실제로 결과가 어떻게 나온지는 선거 끝나고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저희가 사실 4월 총선쯤까지 방송을 하고 또 새로운 포맷을 만들려고 지금 구상을 하고 있어요. 두 분하고는 만날 기회가 또 있을 것 같아요. 그걸 더 웃기고 재밌게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오광영, 안필용 두 분과 함께 귀향사리에서는 4.10 총선 전망 그리고 두 분의 험난했던 선거 치르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오광영 대전시 의회 전 의원 그리고 안필용 대전 서갑 총선 새로운 미래 예비 후보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